네. 그리고 이 대선 전국이 지금 물이 오르면서 각 대선 후보들이 호남을 찾아서 그 호남에 대한 관심과 공약들을 많이 이렇게 쏟아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예, 공약도 예. 이렇게 교수님께 쭉 보셨을 텐데 좀 눈에 띄는 공약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아니면 뭐 공약들의 어떤 고민들이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들의? 글쎄요, 이제 그 광주에서 이 어떤 뭐랄까 그 공약을 모아서 정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봤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후보들이 호남이나 광주와 관련해서 어떤 더 획기적인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네. 그렇게 눈에 띄는 약속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그 공약의 어떤 뭐 사람들이 생각하지 수도 이전과 같이 네. 생각하지 못한 어떤 기발한 뭐가 있어서 호남을 발전시킬 만한 공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저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그 후보의 강한 의지, 비전 또는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런 생각이 없으면 말로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다가도 결국은 이것은 이제 그 다른 공약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쇄되거나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이제 힘의 균형에 따라서 밀려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 왜냐하면 전국 다른 지역이 전부 다 이제 가난해지고 호남과 광주만 잘 사는 게 좋은 것은 아니듯이 네. 전국이 골고루 균형 발전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제 한반도 전체, 민족 전체의 발전과도 연관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더 중요하고 그것에 좀 더 관심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교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후보들이 와서 그 호남 광주에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 뭐 100만 대 생산 도시를 뭐 하겠다 돈을 뭐 예산을 더 주겠다 이런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공약들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뭐 서울에서의 뉴타운 공약들이나 MB의 4대강 공약 그 사업에서도 드러났듯이 그것들이 전체 이제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그 예산을 뭐랄까요 이용하는 특정 경제 주체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지역민과 서민들에게는 전혀 이 혜택이나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지역의 이익이 된다고 하는 공약이 정말 지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어디에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채용되는 인원이 전부 다 이제 뭐 호남의 뭐 자식들이나 호남민들이 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또 정작 이제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네. 좀 더 우리가 그 내용 그리고 그것이 실제 이 지역의 경제 생태 환경과 잘 연결돼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전라남도와 지금 광주시가 이 뭐 후보들에게 이 공약들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꺼내놓는 건 좀 보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금 이 각 후보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잘 정리가 돼 있고 미래 호남 발전을 위한 비전이 많이 들어 있습니까? 비교적 뭐랄까요? 방어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됐습니다. 듣고 나서는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이제 정상적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이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그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로 계속해서 지원해달라는 요구들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자동차 생산기지 건설이라든지 전기자동차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별로 이렇게 뭐랄까요 공세적으로 뭔가를 많이 요구하는 쪽보다는 거의 조금은 수세적 입장에서 이거는 최소한 좀 해달라는 네. 의미가 좀 강하게 보여서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도는 네. 뭐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그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공약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 대선 전국 속에서 호남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호남민들이 어떤 시각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대선 후보들을 선택하고 지지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기준점들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호남 사람들의 선택 기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려점들? 저는 이제 뭐 학자로서 무슨 이렇게 뭐랄까 호남민이라고 하는 이제 집단적인 표현을 이제 묶어서 말할 수는 굉장히 뭐 없다고 이제 과학적이지 않은 표현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결국 이제 호남민도 다 개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과 파면 결정 과정을 지켜볼 때
이 결국 이제 사익과 자기 지역민과의 이제 일체 관계 또는 뭐랄까 자기 지지자들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이런 태도들이 결국 우리나라에 굉장히 해롭고 국민 모두의 복리에도 안 좋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제 경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말로는 이제 호남민의 선택 또는 이제 뭐 호남 유권자 이런 말은 하지만 네. 우리가 선택을 할 때의 기준은 결국 이제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 또는 우리 지역에 뭘 해줄 수 있느냐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이 정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람, 네. 또는 그런 정신을 가진 공직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정당과 후보자를 판단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논의는 결국 이제 우리와 어떤 인적 연계가 있는 후보냐 아니냐, 행여 전라도 사람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네. 무슨 뭐 부인의 처가가 전라도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뭐 네. 연결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꺼내는데, 그런 식으로까지 인맥을 만들어서 이른바 호남 정부라고 뭔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좋은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면 이제 지자체 선거도 있는데 광주에서건 전남에서건 다 그러면 다 호남 정부죠. 근데 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의 이익에 별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좋은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국가 차원에서도 좋은 정부를 구성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그런 개혁과 합리적 운영, 투명한 운영, 공정한 운영을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호남민의 올바른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탕평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호남 사람 몇 명을 등용하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겠네요. 짧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다면. 주민등록번호상 8번째 자리가 네. 5냐 아니냐 또는 6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과 공진성 교수였습니다.